비극의 서막 뒤바뀐 운명. 비가 부드럽게 앞 유리를 두드리는 동안 레이첼 먼로는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엔진이 그녀 아래에서 낮게 웅웅거렸다. 그녀는 숨을 내쉬었고 두 손은 보호하듯 부풀어 오른 배 위에 놓여 있었다. 35주.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조수석 폴더에 놓인 방금 인쇄되어 아직 따끈한 초음파 사진에는 조개 껍질처럼 동그랗게 말린 작은 손과 힘차게 뛰는 심장이 보였다. 담당 산부인과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아기는 준비됐거든요. 레이첼은 지금 혼자 미소 지었지만 걱정한 조각이 그 표면 바로 아래에서 그녀를 잡아당겼다. 시애틀 상공은 석판처럼 회색으로 변했고 차가운 이슬비가 유리창 위로 안개처럼 흩뿌려졌다. 그녀는 차 안의 공기를 조절하며 서리 제거 장치를 켰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랐다. 그저 신경과민 호르몬 때문일지도. 하지만 오늘따라 무언가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게 느껴졌다. 마치 세상이 이름 모를 무언가를 기다리며 잠시 멈춘 것처럼. 그녀는 휴대폰을 집으려다 망설이며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오늘 아침 케일럽이 진료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그를 돌려보냈었다. 그녀가 차 열쇠를 잡았을 때 그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배가 많이 불렀는데 혼자 운전하면 안 돼. 그가 말했다. 특히 오늘은 더 폭풍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나 환자 아니에요, 케일럽. 그녀는 지친 미소로 대답했었다. 게다가 그냥 검진일 뿐인데요. 이제 차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아직은 그저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다시 폴더를 흘끗 보았다.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아들 비록 그녀는 이든이라는 이름을 선호했지만 케일럽은 헨리처럼 좀 더 고전적인 이름을 좋아했지만 그들은 그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 사실 최근에는 거의 다투지 않았다. 대화도 별로 없었다. 레이첼은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주차장을 빠져나와 젖은 도로로 합류했다. 시애틀 시내는 그녀 뒤로 흐릿해졌고 곧 그녀는 집을 향해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는 마일마다 더욱 거세졌다. 타이어가 미끄러운 포장도로 위를 속삭이듯 굴러갔다. 교통은 한산했다. 오후 4시 23분. 평일치고는 도로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라디오를 흘끗 보고는 다시 도로를 보았다. 트럭을 본 것은 마지막 순간이었다. 충돌 소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금속이나 유리 소리가 아니었다. 물속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에 더 가까웠다. 사방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묵직한 파열음. 충격은 그녀를 앞으로 내던졌다. 머리가 핸들에 부딪혔고 안전벨트가 어깨를 파고들었다. 비명이 목구멍에 걸렸다. 복부가 격렬하게 수축했다. 세상이 옆으로 빙빙 돌았다. 그러고 나서 고통이 찾아왔다. 날카롭고 마비될 듯하며 원초적인 고통. 마치 안에서부터 피부가 찢겨나간 것처럼 배가 불타는 듯했다. 양수가 터졌다. 말을 하려 했지만 입안에 피가 가득 찼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앞 유리가 얼음처럼 산산조각 났고 그 너머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목이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차는 가드레일에 처박혀 있었다. 거대한 샘이 트레일러가 그녀 뒤에 버티고 서 있었고 보닛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그림자 하나가 내렸다. 키가 큰 남자 어두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폭풍과 어둑해지는 빛에 가려져 있었다. 레이첼의 손이 힘없이 올라갔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말하려 했지만 허공만 갈랐다. 손가락이 구부러지더니 유리창 위로 떨어졌다. 남자는 그녀를 향해 걸어오더니 멈춰 섰다. 잠시 쳐다보더니 돌아섰다. 그는 멀어져 갔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그녀의 마음속 소리일까? 고통은 퍼져나가 다리와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야가 검은 점들로 깜빡였다. 내 아기. 그녀가 속삭였다. 제발 내 아기만은.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들린 것은 기계 소리였다. 규칙적인 삐삐삐 소리. 시간 자체인 게 메아리처럼 희미하고 기계적이었다. 레이첼. 남자 목소리. 익숙했다. 케일럽. 빛이 감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깨어나고 있어요.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여자 목소리 냉정했다.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지만 운동 기능은 아직 손상된 상태입니다. 아기는요, 케일럽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기계들은 여전히 규칙적인 리듬을 이어갔다. 레이첼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몸을 일으켜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었지만 몸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 온몸이 마비된 채 갇혀 있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게 첫 단계예요. 시간이 흘렀다. 며칠 어쩌면 몇 주. 그녀는 잠과 현실을 오갔다. 간호사들이 드나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비에 씻긴 그림처럼 흐릿했다. 어느 순간 그녀의 눈이 떠졌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다. 천장은 살균된 흰색이었다. 움직일 수 없었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목은 까칠했고 목 옆에는 무언가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눈을 돌렸다. 한 여자가 근처에 서서 모니터를 조정하고 있었다. 검은 따은 머리 부드러운 목소리.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척수 손상을 입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경과를 지켜보고 계세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레이첼의 입술이 갈라졌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 아기. 그녀가 거친 소리로 말했다. 간호사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문 쪽을 흘끗 보았다. 우선 쉬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레이첼이 속삭였다.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회복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레이첼은 그 자리에 누워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눈물이 얼굴 옆으로 흘러내렸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심장 박동 모니터가 병원의 느리고 기계적인 평온함과 어긋나게 더 빠르게 울렸다. 그녀는 기다렸다. 몇 시간이 흘렀다. 방 안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마침내 누군가가 다시 왔다. 들어선 여자는 간호사가 아니었다. 60대로 보이는 나이든 여자였고 짙은 벨벳으로 된 맞춤 코트를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는 매끄러운 쪽머리로 단정하게 틀어 올렸고 구두굽이 타일 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또각거렸다. 에블린 먼로. 레이첼의 시어머니였다. 레이첼은 눈을 깜빡였다. 네, 내 아들 어디 있어요? 에블린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발치로 걸어가 얇게 드리워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레이첼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정신을 차릴 배짱이 남아있었군.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레이첼의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아이에 대해 물을 자격 없어. 에블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나 아이가 아니니까. 레이첼의 숨이 멎었다. 뺨에서 고통이 폭발했지만 가슴속으로 퍼져나가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내 아들과 내가 그 아이를 키울 거야. 에블린이 말했다. 너는 부적격해. 네 꼴을 봐. 망가진 몸, 연약한 정신. 너 혼수 상태였어, 레이첼. 네 아이를 위해 깨어나지도 않았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레이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보고 싶어요. 그는 내 아이예요. 에블린이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유리알 같았다. 이제 내 아이야. 문이 다시 열렸다. 케일럽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초점 없이 멀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레이첼이 그에게 손을 뻗었다. 제발 케일럽, 저 여자가 이렇게 하게 두지 마세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블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 애도 이해한단다. 그녀가 말했다. 마침내 레이첼은 가슴 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돌아서서 나갔다. 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기계들의 속삭임과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몇 시간 후 문이 열렸을 때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다. 젊고 긴장한 듯하며 모자 밑으로 붉은 곱슬머리가 삐져나와 있었다. 제 이름은 마리나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레이첼은 눈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간호사가 입술을 깨물었다.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레이첼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나가 문 쪽을 흘끗 보며 말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당신을 일부러 어둠 속에 가두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첼이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움찔거렸다. 제발, 그녀가 말했다. 찾아줘요. 마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볼게요. 병원 밖 도시 위로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에블린 먼로는 차분하게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뒷좌석에는 아기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이 위로 몸을 숙여 담요를 바로잡아 주었다. 아기가 꿈틀거리며 그녀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이제 안전하단다. 그녀가 속삭였다. 더 이상 혼란도 약함도 없어.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만 있을 뿐이야. 엔진이 시동 걸리고 그녀는 차를 몰고 떠났다. 시애틀 상공의 구름이 더욱 짙어질 무렵 에블린 먼로는 머서 아일랜드 저택에 길고 구불구불한 진입로로 차를 몰았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하늘은 마치 참았던 숨의 마지막 내쉼처럼 여전히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차 안가 태어난 사내아이는 바구니 안에서 부드럽게 꿈틀거렸다. 에블린이 레이첼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구입했던 옅은 파란색 담요에 쌓여 있었다. 그녀가 엔진을 끄자 아이의 입술에서 부드러운 온갈이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구두굽이 돌포장도로 위에서 자신감 있게 또각거렸다. 그러고 나서 뒷문을 열었다. 너무나도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갓 태어난 아이 특유의 초점 없는 원초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에블린은 손을 뻗어 아이의 모자를 바로잡아 주고 미소 지었다. 따뜻함이 아닌 소유욕의 미소였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쉽게 바구니를 들어올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안은 깨끗하고 차가웠으며 공기는 여과되어 유칼립투스와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그녀는 오랫동안 계획해온 비전을 실현하는 여자처럼 집 안을 돌아다녔다. 위층 아기방은 중성적인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흰색 오크나무 아기, 침대 디자이너, 모빌 모노그램이 새겨진 리넨 제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아기는 부드럽게 침대 안에 눕혀졌다. 에블린은 아이 위로 몸을 숙여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는 결코 그 여자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언젠가 내게 감사하게 될 테지. 아래층 서재에서 케일럽은 손도 대지 않은 위스키 디켄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레이첼이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 밤 이후로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수술 중에도 그곳에 있었고 니큐 유리창 너머로 처음 아들을 보았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작은 손을 잡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에블린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안정됐단다. 그녀는 마치 일기예보를 전달하듯 간단히 말했다. 케일럽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이 어제 눈을 떴다고 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에블린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여전히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워해. 그 아이에 대해 물어봤어요. 케일럽이 중얼거렸다. 에블린은 물 한 잔을 따라 맞은편 가죽 의자에 앉았다. 물론 그랬겠지.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의사 선생님 보고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잊지 말자. 급성 심리적 외상 해리 상태 가능성 환각. 처음에는 나조차 알아보지 못했잖니. 케일럽의 턱이 긴장되었다. 거기 있었어요. 제 이름을 불렀다고요. 몸이 안 좋아, 케일럽. 에블린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침착했다.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았어. 임신 스트레스 고립감,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것에서 멀어졌던 방식. 우리 둘 다 봤잖니. 아이를 돌볼 수 없어. 지금은. 어쩌면 영원히.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려 어두워지는 하늘 쪽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이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에블린이 일어서서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란다. 돕기 위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안정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이미 홀 박사님과 이야기했어. 그분도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동의하셨고. 레이첼의 건강 상태는 우리가 임시 후견을 요청할 모든 법적 근거를 제공해줘. 케일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에블린은 오랜 동료인 레이먼드 켈저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그는 은퇴한 가정법원 판사로 현재는 민감한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문해주고 있었다. 창문 없는 조용한 그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다. 의학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병원 자체 의사도 임시 무능력 판정을 지지하고요. 서류도 가지고 있어요. 레이먼드는 그녀가 내민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레이첼의 퇴원 요약서 서명된 정신감정서, 케일럽이 서명한 동의서. 숙제를 제대로 해오셨군요. 그가 말했다. 에블린이 미소 지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완전한 양육권을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임시지만 내 때가 되면 영구적으로요. 케일럽도 공동 서명할 거고요. 그는 감정적으로 너무 동요해서 완전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이것이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레이먼드가 펜으로 파일을 톡톡 쳤다. 먼저 긴급 후견을 신청하셔야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인 정신 감정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평판이 좋지만 협조적인 사람으로요. 염두에 둔 사람이 있어요. 에블린이 침착하게 말했다. 캐런 벨라미 박사요.
작년 윤리청문회 이후로 저에게 빚을 졌거든요. 레이먼드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협조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날 오후 벨라미 박사가 병원을 방문했다. 레이첼은 졸리고 정신이 없었으며 여전히 약물에 심하게 취해 있었다. 의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했지만 레이첼의 대답은 느리고 불분명했으며 때로는 불완전했다. 연필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자신을 변호할 힘은 더더욱 없었다. 아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마리나가 복돼서 벨라미 박사에게 말했다. 벨라미 박사가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생각보다 의식이 뚜렷해 보여요. 마리나가 망설이며 덧붙였다. 의사가 날카롭게 돌아섰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죠. 배가 간호사. 보고서는 해가 지기 전에 서명되었다. 진단명 외상 및 약물 진정으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 권고사항, 지속적인 관찰, 외부 접촉 제한 회복 시까지 모성 권리 정지. 한편 마리나는 레이첼의 병실로 돌아왔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 병원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이미 자신의 진단명에 비해 너무 의식이 뚜렷해 보이는 다른 환자 2명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것. 반쯤 마비된 이 젊은 엄마가 눈으로 아이를 애원하고 있었다. 레이첼은 그녀가 들어서자 쳐다보았다. 그녀가 뭐라고 했어요? 레이첼이 겨우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마리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해요. 레이첼이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마리나가 더 가까이 다가섰다.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노력해볼게요. 그날 밤늦게 마리나는 간호사 단말기를 통해 병원에 제안된 파일에 접속했다. 어렵지 않았다. 몇 달 동안 관리자 암호가 변경되지 않았었다. 그녀는 레이첼의 이름을 검색했고 에블린 먼로가 신청하고 케일럽 먼로가 증인으로 서명한 계류 중인 봉인된 후견 명령서를 발견했다. 첨부 파일에는 사고 3일 후 날짜로 에블린에게 이든 먼로의 임시 양육권을 즉시 부여하는 서명된 동의서가 있었다. 마리나는 사본을 인쇄하여 조심스럽게 접어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도시 건너편 퓨젓 사운드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회의실에서 에블린은 변호사와 함께 후견 신청서 초안을 검토하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결국에는 이의를 제기하겠죠.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린 준비될 겁니다. 몇 달 동안은 법적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없을 거예요. 에블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아이는 이곳에 완전히 적응할 테고요. 법원은 지속성을 우선시할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케일럽은요,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항상 그랬으니까. 다음 날 아침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마치 안개처럼 레이첼 먼로의 병실을 뒤덮은 두껍고 피할 수 없으며 불안한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기계들이 윙윙거리고 모니터가 깜빡였으며 좁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여전히 흐리고 회색이었으며 마지못해 비추는 듯했다. 레이첼은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몸은 위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얇은 담요로 덮여 있었고 그 아래 다리는 감각 없이 무력했다. 오른손은 몇 분마다 약하게 움찔거렸는데 그것이 찢어질 듯한 고통 없이 몸이 허락하는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머리는 낮고 박동하는 통증으로 욱신거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더 큰 고통, 광대한 공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기가 사라졌다. 엄마들이 질병이나 운명 혹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아이를 잃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도둑 맞은 것이었다. 그녀가 항의하기에는 너무 망가져 있었고 비명을 지르기에는 너무 진정되어 있는 동안 빼앗긴 것이었다. 35주 동안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느꼈던 아이 그녀가 한 번도 안아볼 기회조차 갖기 전에 팔에서 빼앗긴 아이였다. 아직 울지 않았다. 몸은 그녀는 짐작컨대 우는 것이
부질없을 때를 아는 모양이었다. 눈물은 이유가 있을 때, 슬픔이 적어도 어떤 행동이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때를 위해 아껴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위안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침대에 구속되었고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진실한 눈빛의 젊은 간호사 마리나만이 비밀의 장막을 감히 걷어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마리나만이 그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다. 인쇄된 서류 남편의 이름이 맨 아래에 적힌 후견 명령서. 레이첼의 마음은 그 순간을 뒤틀린 필름 릴처럼 몇 번이고 되감았다. 종이가 펼쳐질 때 팔랑거린 마리나가 그것을 쟁반 위에 놓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것을 만지려 할 때 자신의 손가락이 떨리던 모습. 케일럽이 아들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에블린은 마치 거미가 약한 순간을 기다리듯 동정과 예의라는 가면 뒤에 숨어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모든 것을 조종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레이첼은 천천히 눈을 돌려 또 다른 간호사가 차트와 굳게 담은 미소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마리나가 살며시 안으로 들어왔다. 붉은 곱슬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몇 분밖에 없어요. 그녀가 뒤에서 커튼을 치며 속삭였다.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2층에는 있으면 안 돼요. 레이첼의 심장이 뛰었다. 왜요? 그녀가 겨우 입술 사이로 단어를 내뱉었다. 인사 재배치라고 했지만 제 생각엔 제가 당신에게 파일을 보여준 걸 아는 것 같아요. 마리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그들에게 말했겠죠. 레이첼은 눈을 깜빡이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팔이 힘없이 떨렸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베개 위로 다시 쓰러졌다. 조심해야 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직장을 잃으면 안 돼요. 이미 한 발은 문 밖으로 나갔어요. 마리나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충분히 봤어요. 당신만 침묵당한 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짓은 더 심해요. 범죄라고요. 레이첼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디 있어요? 마리나가 망설였다. 직접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지만 어제 에블린 먼로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소아과 진료 예약과 이스트 사이드의 사립 영가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부촌이에요. 제 생각엔 그 아이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레이첼의 입술이 떨렸다. 케일럽은 알아요. 마리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간호사실에서 한 번 봤어요.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어요. 레이첼은 고개를 돌려 얼굴을 베개 옆으로 묻었다. 마리나는 잠시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거의 글을 쓸 수 없겠지만 혹시 불러주시면 제가 받아 적을게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레이첼은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눈에 희망이 깜빡였다. 제 여동생이요. 그녀가 말했다. 애나 하퍼 포틀랜드예요. 마리나가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알았어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외부 통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레이첼은 억지로 눈을 뜨고 있으려 애썼다. 뇌는 느렸고 생각은 흐릿한 물속에 먼지처럼 떠다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해져야 했다. 나가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른손을 꿈틀거려 침대 난간을 쥐었다. 느리지만 반응했다. 감각이 없던 왼쪽 다리는 체중을 옮기자 저릿거리기 시작했다. 매번 노력할 때마다 숨이 차고 몸이 굳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아주 작은 반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나는 오지 않았다. 레이첼은 문을 지켜보며 기다렸지만 익숙한 붉은 곱슬머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달린이라는 새 간호사가 퉁명스럽고 무관심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수액을 조절하고 모니터를 확인한 뒤 이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떠났다. 아기에 대한 침묵은 점점 더 커져갔다. 마치 병원 전체가 레이첼의 이야기에서 그를 지워버리기로 합의라도 한 것처럼. 며칠이 지났다. 치료 세션이 시작되었다. 느리고 규칙적이며 굴욕적이었다. 그녀는 살균된 방으로 휠체어를 타고 옮겨졌고 그곳에서 켄이라는 물리치료사가 그녀와 함께 작업했다. 그는 그녀의 팔다리를 움직이고 신경을 자극했으며 아주 작은 움직임을 격려했다. 처음에는 그가 미웠다. 그의 쾌활함, 그의 끊임없는 낙관주의가 미웠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자 레이첼은 그가 자신을 문제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밤 방에 홀로 남아 그녀는 아들의 이름 이든을 몇 번이고 속삭였다. 마치 그렇게 부르면 그를 소환할 수라도 있는 것처럼. 그녀는 아들의 뺨 곡선 피부의 부드러움을 상상했다. 잠든 아들의 숨소리, 아기들이 꿈결해내는 작은 소리들을 상상했다. 아들의 머리 꼭대기에 입술을 대고 안전하다고 다시는 누구도 그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아침은 언제나 그 없이 찾아왔다. 마리나가 사라진 지 열이틀째 되는 날 방문객이 찾아왔다. 케일럽도 애나도 아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자신을 독립정신과 자문의사인 롤랜드 백스터 박사라고 소개했다. 후속 평가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죽 폴더를 펼치며 말했다. 장기간의 진정과 외상성 손상 후의 표준 절차입니다. 레이첼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평가를 요청한 적 없는데요. 그가 옅게 미소 지었다. 물론 아니죠. 이건 행정적인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 처음에는 간단했다. 이름, 날짜, 현직 대통령. 그러고 나서 좀 더 미묘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는지,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트라우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지. 레이첼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모든 단어가 계산이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 속에 숨겨진 함정 자신이 원치 않는 인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왜 제 아이를 보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요. 백스터 박사가 메모에서 고개를 들었다. 대개 아이는 잘 보살핌 받고 있습니다.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레이첼이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는 폴더를 닫았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레이첼의 손가락이 분노로 움찔거렸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옆 쟁반 위에 신문이 놓여 있었다. 몇 주 동안 읽을 거리를 받지 못했었다. 의아해하며 그녀는 그것을 가까이 당겨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기사 하나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탈 것 없는 엄마들 사립병원에 숨겨진 전염병. 레이첼의 눈이 커졌다. 기고자는 시애틀 위클리의 조던 프라이스였다. 그녀는 모든 단어를 읽었다. 기사는 출산 관련 트라우마에서 회복 중인 여성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진정제를 투여받고 고립되었으며 가정법원 변호사나 사립 후견인과 연계된 사립정신과 자문의사들에 의해 무능력자로 선언되었다. 기사에는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나 다름없었다. 맨 아래에는 누군가 송을시로 메모를 남겨놓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JP.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메시지는 마린에게서 온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손가락이 쟁반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레이첼은 아주 희미한 힘의 불씨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치료 세션 중에 그녀는 켄에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물었다. 그가 잠시 멈췄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더 심한 상태에서 회복한 사람들도 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죠. 병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다. 창문에 부딪히는 부드럽고 규칙적인 리듬. 하지만 레이첼 먼로는 더 이상 침묵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저항이 시작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레이첼의 팔다리에 불이 붙은 채 시작되었다. 문자 그대로의 불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무언가 피부 밑에서 솟구치는 격동 척추의 맥박, 오랫동안 잠잠했던 근육들의 조용한 비명이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평평하게 누워 치유 중인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낯선 이들의 손에 자신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신문 기사, 빨간 동그라미 숨겨진 메시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는 그녀 안에 무언가 저항의 씨앗을 심어놓았다. 희망은 아니었다. 아직은 분노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물리치료실은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특유의 살균된 냉기를 풍겼다. 모든 것이 하얗고 금속성이었으며 바닥에는 표백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레이첼은 말없는 간호조무사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잊힌 짐짝처럼 운동 매트 가장자리에 놓였다. 그녀의 치료사인 켄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클립보드를 들고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틀에 박힌 사람이었고 레이첼은 그의 감상적이지 않은 점에 감사했다. 오늘도 팔 운동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가 그녀의 생체 신호를 흘끗 보며 말했다. 혈압이 유지되면 다음 주에는 보조기립 운동으로 넘어갈 거고요. 아니요.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요. 켄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늘 서고 싶다고요. 그래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의자 팔걸이를 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다리부터 시작해요.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죠. 아플 겁니다. 좋아요. 정말로 아팠다. 그가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고 신경을 자극하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조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동안 레이첼은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입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몇 번이고 방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다. 숨을 참아가며 버텼고 마침내 몸이 느리지만 완강하게 반응했다. 1시간이 끝날 무렵 그녀는 처음으로 하네스의 의지에 자신의 체중을 옮겼다. 서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직이었다. 병원에서 그녀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켄이 부드럽게 그녀를 의자에 다시 앉혔을 때 그는 새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참고 있었군요. 그가 말했다. 아니요. 레이첼이 대답했다. 그들이 저를 참고 있게 만들었죠. 그날 저녁방에 홀로 남아 그녀는 손가락으로 허벅지 근육을 더듬었다. 약해지고 몇 주 동안 사용하지 않아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발가락이 반응할 때까지 구부렸다. 그러고 나서 서랍 밑바닥에 마리나가 숨겨두고 간 수첩을 집었다. 그 안에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든 내 이름은 이든이야. 그들이 너를 그녀에게 줬지만 너는 내 아이야. 내가 너를 데리러 갈 거야. 글씨는 떨리고 조잡했으며 아이 송을씨처럼 기울었지만 그것은 선언이었다. 다음 날 밤 마리나가 돌아왔다. 교대 근무가 끝난 후 늦게 찾아왔고 얼굴은 스카프 아래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와 안에서 잠갔다. 그녀의 존재가 작은 방을 차가운 공기의 숨결처럼 채웠다. 오래 못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제 배지가 비활성화됐어요. 다른 간호사 코드를 빌려서 겨우 들어왔어요. 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레이첼이 물었다.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요. 마리나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조던 프라이스가 만나고 싶어래요. 당신에게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가 누군가에게 연락했고요. 이름은 아이리스 텔벗이에요. 이런 사건을 전에 맡아본 적이 있대요. 겁주기 힘든 사람이죠. 레이첼은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에게 그렇다고 전해줘요. 마리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있어요. 어제 에블린이 병원을 방문했어요. 당신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행정실로 갔죠. 그 후에 당신 차트에서 파일 2개가 삭제됐어요. 당신 치료 경과랑 린 박사님이 당신이 완전한 인지 능력을 보였다고 적은 메모요. 내 회복 과정을 지우고 있는 거군요. 레이첼이 속삭였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엔 당신을 다른 시설로 주박 어딘가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마리나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뭐든 서명할 수 있어요. 위임장을 제출할 수만 있다면 아이리스가 당신을 대신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와요. 서명할게요. 그날 밤늦게 마리나가 떠난 후 레이첼은 작업을 시작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도움 없이 침대에서 의자로 옮겨갔다. 한 뼘 한 뼘 근육 하나하나를 움직여 스스로 옷을 입었다. 모든 움직임이 반항의 행위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며칠이 지났다. 매일 더 많은 고통이 찾아왔지만 힘도 더 강해졌다. 켄과의 세션은 길어졌다. 주말이 끝날 무렵 그녀는 보행기를 잡고 서 있었다. 안정적이지도 우아하지도 않았지만 수직이었다. 얼굴은 노력으로 붉어졌고 팔은 자기 몸무게에 떨렸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케일럽이 예고 없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서 있었다. 그는 노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고 작은 더플백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기억보다 더 말랐으며 눈가는 붉었다. 레이첼, 그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먼저 자신을 보게 내버려 두었다. 똑바로 선 모습, 이마에 땀 꽉 묶은 머리 온몸으로 스스로를 지탱하는 모습. 그는 문간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가 시작했다. 다시 걸을 거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 그들도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당신은 제가 그럴 수 없다고 적힌 서류에 서명했잖아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이 네가 가버렸다고 했어, 레이첼. 네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난 깨어났어요. 알아.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얘기할 준비가 됐는지 보러 왔어. 무슨 얘기요? 당신이 포기한 아들 얘기, 나를 지워버리도록 당신 어머니에게 힘을 실어준 얘기. 케일럽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일시적이라고 했어요. 이든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의 안전이요. 레이첼이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누구로부터요, 저요? 저는 그 애 엄마예요. 알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실수했어. 이제 알겠어. 그녀가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요.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록을 삭제하고 저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책감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내가 뭘 하길 원해요. 레이첼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증언해요.
진실을 말하고 내 앞길에서 비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날 밤 마리나가 위임장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고 페니 종이를 세게 눌렀다. 다음 날 아이리스 텔벗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40대 후반으로 검은 머리를 따 묶었고 수년간의 싸움으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소개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마치 전쟁터를 시찰하는 장군처럼 레이첼의 방으로 들어섰다. 당신은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강하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 강하지 않아요. 레이첼이 대답했다. 하지만 더 이상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아이리스가 앉아서 파일을 열었다. 조던의 기사가 도움이 됐지만 더 많은 증거 증인 자금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가 필요해요. 에블린은 다음 주에 연구 후견을 신청할 거예요. 그녀가 그걸 얻으면 되돌리기가 10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녀는 그 애를 사랑하지 않아요. 레이첼이 말했다. 통제하고 싶어 할 뿐이죠. 믿어요. 하지만 법원은 믿음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해요. 아이리스가 폴더를 닫았다. 이름이 필요해요. 의사, 간호사, 당신에게 무슨 짓이 행해졌는지 본 사람 누구나요. 마리나린 박사님 길럽.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날 밤 레이첼은 도움 없이 복도를 처음으로 걸었다. 양손으로 난간을 잡았고 다리가 밑에서 떨렸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근육의 작은 지진을 일으켰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지나쳐갔고 어떤 이는 놀라서 어떤 이는 짜증내며 한 명은 두려워하며 쳐다보았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걸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파일이었고 진단명이었으며 골칫거리였다. 이제 그녀는 문제였다.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것이 아닌 지붕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에블린 먼로는 그녀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첼 먼로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았고 그녀의 몸은 일어나기 시작했다. 레이첼이 처음 법정의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날은 구름 낀 수요일이었다. 바깥 공기는 봄 기운이 희미하게 감도는 서늘함이었고 아침 비에 젖어 아직 무거운 도시의 나무들에서 멀리 젖은 소나무 냄새가 풍겨왔다. 변호사인 아이리스 텔벗이 그녀 옆에서 부드럽게 말하며 예상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만 레이첼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병실에서 깨어난 이후 후견 명령서를 처음 보고 아들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매일 상상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상상 속 그 어떤 것도 법정 문의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 타일 위로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메아리, 혹은 대리석 아트리움에 들어서자마자 날씨를 대신하는 살균된 냉기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곳에 엄마로서 온 것이 아니었다. 아직은 정말로 아니었다. 그녀는 청원인이었고 자신이 결코 멈춘 적 없는 무언가로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격은 생물학이나 사랑이나 고통이 아닌 서류 작업으로 부여되었다. 아이리스는 다른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직접 휠체어를 밀었다. 레이첼은 긴 소매 남색 블라우스와 다리를 덮는 회색 모직 치마를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머리는 빗어 넘겨 검은색 머리핀으로 고정했다. 자세는 꼿꼿했고 얼굴은 평온했지만 팔걸이를 잡은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법정으로 들어섰다. 예상보다 작고 친밀하며 거의 임상적인 분위기였다. 뒷벽을 따라 몇 줄의 벤치가 놓여 있었다. 케일럽이 그중 하나에 홀로 앉아 지친 모습이었다. 정장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비뚤어졌지만 휠체어가 지나갈 때 그의 눈은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그가 시선을 떨굴 때까지 그저 쳐다보았다. 청원 인석에는 에블린 먼로가 흠잡을 데 없는 맞춤 크림색 재킷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마치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유력한 가족법 로펌 소속 변호사 2명 프레스턴 베일과 나오미 컨이 있었다. 에블린은 레이첼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파일을 검토하며 금색 펜으로 여백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판사가 들어서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레이첼만 제외하고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앉으십시오. 신시아 롤리 판사가 말했다. 그녀는 60대 초반으로 은발머리를 꽉 조여 쪽머리를 했고 수술용 칼처럼 방 안을 훑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사건 번호 1477 래프 먼로 대 먼로 미성년자 이든 먼로의 후견에 관한 건입니다. 청원인 에블린 먼로, 피청원인 레이첼 먼로. 이름들이 큰 소리로 불릴 때 레이첼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의 호칭은 엄마가 아니었다. 여기서는 그저 피청원인. 방어 함축 비난을 암시하는 단어였다. 프레스턴 베일이 먼저 일어나 능숙한 태도로 법정에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에블린 먼로 씨가 현재 이든 먼로 군의 임시법정 후견인이며 아동의 생모가 자동차 사고 후 의학적으로 무능력한 긴급 상황에서 이 지위를 획득했음을 제출합니다. 당시 레이첼 먼로 씨는 말을 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마비되었으며 정신과 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그녀가 자녀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는 잠시 레이첼 쪽을 돌아본 후 다시 판사를 향했다. 먼로 씨의 최근 신체적 호전에 기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아동의 복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든 먼로 군은 거의 2달 동안 청원인의 전적인 보살핌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 환경에 머무르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능력, 즉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능력이 저희가 믿기에 충분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리스가 일어섰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각 단어는 신중하게 놓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레이첼 먼로는 심각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아니며 결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녀는 광기의 희생자가 아니라 트라우마의 희생자입니다. 그녀는 회복 중 적법한 절차 없이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처음에 압력으로 임시 양육권에 서명했던 남편은 이후 자신이 오도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후경원 이전이 합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았음을 입증할 작정입니다. 롤리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십시오. 프레스턴은 에블린을 먼저 증인석에 불렀다. 그녀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고 조용한 자신감을 풍기며 앉았다. 먼로 부인, 그가 시작했다. 사고 후 시어머니를 어떤 상태에서 발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2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에블린이 차분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깨어났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죠. 자기 이름도 몰랐고 말도 못했어요. 팔다리는 거의 반응이 없었고요. 의사들은 영구적인 뇌 손상을 우려했어요. 그 정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든이 돌아올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후견을 신청했어요. 제 아들 케일럽은 혼자서 갓난아기를 돌볼 형편이 아니었죠. 레이첼의 상태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압도당했어요. 아이리스가 일어섰다. 먼로 부인 후견을 신청하기 전에 레이첼의 가족, 여동생 부모님께 알리셨습니까? 당시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들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블린이 차갑게 말했다. 병원 직원들에게 이든에 대한 소식을
레이첼과 공유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불필요하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연약한 상태였으니까요. 아이리스가 살짝 몸을 기울였다. 레이첼이 회복해서 아들을 되찾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고려해봤어요. 에블린이 말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케일럽이 불려나왔다. 그는 뻣뻣하게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두 여자 사이에서 불안하게 시선을 깜빡였다. 그는 후견 서류에 서명했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 영속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레이첼이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에블린은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주정부가 개입할지도 모른다고 했고요. 저는 그냥 뭐가 옳은지 몰랐어요. 아이리스가 부드럽게 다가섰다. 지금은 레이첼이 이든을 돌볼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에블린 측 변호사들은 그의 의견의 관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권리를 포기한 아버지로서 그의 증언은 제한적인 무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롤리 판사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 그러고 나서 레이첼 차례였다. 물리치료사인 켄이 먼저 증언했다. 그는 그녀의 진전헌신,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뇌졸중, 생존자 척수, 손상 환자, 트라우마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레이첼의 회복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단호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더 몰아붙여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훈련되어 있으며 주된 동기는 아들입니다. 병원의 전 신경과 의사인 린 박사는 소환장을 받아야 했다. 그는 의료 기록이 담긴 얇은 폴더를 들고 긴장한 모습으로 도착했다. 선서에 그는 레이첼이 공식 기록에 반영된 것보다 더 일찍 회복의 조짐을 보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경과 기록 일부가 그녀의 차트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행정착오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이리스는 마리나를 마지막으로 불렀다. 젊은 간호사는 떨리는 손이었지만 꼿꼿한 등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레이첼이 깨어난 직후부터 거의 매일 아기에 대해 물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정보 접근이 어떻게 제한되었는지 에블린이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레이첼이 아들 소식을 포함한 괴로운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결코 묻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마리나가 말했다.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고요. 절박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관리해야 할 문제처럼 대했지 지원해야 할 엄마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레이첼이 증인석에 불려나왔다. 법정 경위가 그녀를 증인석 옆 의자에 앉히는 것을 도왔다. 손은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저는 이든을 35주 동안 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진료, 모든 초음파 검사에 갔어요. 잠들기 전 매일 밤 그에게 말을 걸었고요.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깨어났을 때 처음 말하려고 했던 단어는 아기였어요. 그들은 저를 그 애와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됐다고 알 필요 없다고 했죠. 그녀의 눈이 에블린을 향했다. 저는 그 애를 잃은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죠. 프레스턴이 천천히 일어섰다. 먼로 부인, 그가 말했다. 임신 중에 불안 증세를 겪으셨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입덧이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피곤했고요. 그건 불안이 아니에요. 우울증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현재 신체적으로 신생아를 돌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는 아니에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혼자 있을 계획은 없어요. 저에게는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친구들, 변호사, 치료사,
그리고 제 아들을 다시 보기 위해 지옥을 겪었죠.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죠. 법정은 조용해졌다. 롤리 판사는 한참 동안 파일을 검토한 후 말했다. 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때까지 임시 후견은 청원인에게 유지됩니다. 레이첼의 몸이 의자에서 살짝 주저앉았다. 심리가 끝났다. 휠체어를 타고 나갈 때 케일럽이 뒤따랐다. 미안해.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알아. 아니요. 레이첼이 앞을 보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는 바람이 앙상한 나무들을 흔들었고 회색 하늘이 판결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5일 더. 그녀는 기다리겠지만 항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5일이 지났다.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선고처럼. 레이첼은 아이리스 사무실 위 임시 아파트 천장을 바라보며 대부분의 밤을 새웠다. 아기 침대도 자장가 소리도 분유 냄새나 한밤중 수유의 따스함도 없었다. 프린터 잉크와 먼지, 그리고 아이리스가 뿌리는 라벤더와 감귤류,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소파 하나 뻣뻣한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 하나, 그리고 레이첼의 대학 친구이자 이제는 예기치 않은 구원자가 된 에밀리가 연구 전화 사이에 수프와 샌드위치를 만드는 간이 부엌이 있었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라는 공식적인 성명으로 포장된 롤리 판사의 지어는 레이첼 편의 각 사람에게 다르게 해석되었다. 아이리스에게는 판사가 꼼꼼하다는 의미였고 에밀리에게는 법원이 두려워한다는 의미였으며 레이첼에게는 더 많은 변리의 시간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든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에블린과 함께 있었고 흰 백합과 값비싼 바닥 광택제 향이 나는 자기 집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집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레이첼은 그를 보지 못했다. 재판 전부터 케일럽이 심리 며칠 전 어색하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준 이후로는 단 한 장의 사진도 보지 못했다. 아기는 달라 보였고 더 크고 통통해졌다. 눈은 이제 완전히 떠졌고 케일럽처럼 회색이 아니라 그녀처럼 파란색이었다. 피부는 더 이상 얼룩덜룩하지 않았고 입은 단단하고 분홍빛이었으며 생기가 넘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다. 레이첼은 재판 중에 울지 않았다. 법정에서 흐느끼지도 않았다. 마리나가 증언할 때도, 에블린이 그 거만한 무관심으로 그녀를 쳐다볼 때도, 심지어 판사가 결정을 미룰 때도 단 한 번도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았다. 하지만 심리 후 나흘째 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접힌 수건에 얼굴을 묻고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 몸이 앞으로 구부러졌고 마치 아이인 것처럼 베개를 끌어안고 슬픔의 한숨 사이로 숨을 헐떡였다. 아이리스가 그런 그녀를 발견하고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다. 매 순간 강인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리스가 중얼거렸다. 그래야 해요. 레이첼이 속삭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저를 불안정하다고 할 거예요. 당신은 인간이에요, 레이첼. 그건 부적격하다는 것과 달라요. 그 후 레이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병원 밖에서도 치료를 계속하기로 동의한 켄과 1시간 더 운동했다. 그녀는 모든 걸음을 마치 투표처럼 여겼고 걷고 균형을 잡고 도움 없이 몸을 일으키는 것이 그녀의 의지뿐만 아니라 권리의 증명인 것처럼 행동했다. 닷새째 되는 날 판결이 나왔고 그것은 그들이 희망했던 것이 아니었다. 롤리 판사는 서면 결정을 내렸다. 안정성과 양육의 지속성을 최우선 요인으로 인용하며 임시 후견은 에블린 먼로에게 유지되었다. 법원은 레이첼의 호전을 인정하고 그녀의 능력을 다투지 않았지만 급격한 환경 변화가 아동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지정한 아동복지 담당관에 감독해 주 2회 각 2시간씩 감독 면접 교섭권이 부여되었다. 레이첼은 아이리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너무나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페이지를 잡고 인쇄된 판결문을 읽었다. 무릎이 풀리며 마치 땅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들이 내 아이를 그녀에게 줬어요.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아이리스가 맞은편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시간을 준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건 시간 끌기 전술이고 우리는 이걸 깨뜨릴 겁니다. 시간을 원하지 않아요. 레이첼이 말했다. 내 아들을 원해요. 그럼 항소하죠. 아이리스는 주저하지 않았다. 바로 그날 그들은 증거 은닉과 의료 기록의 중대한 조작을 이유로 판결에 대한 긴급 항소 신청을 제출했다. 지역 언론에서 레이첼의 사건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던 조던 프라이스는 그날 밤 2번째 폭로 기사를 게재했다. 이번에는 이름을 거명했다. 그는 벨라미 박사의 의심스러운 정신감정평가, 린 박사의 경과 기록 삭제, 그리고 사법 시스템 내 에블린의 오랜 영향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했다. 기사는 들불처럼 번졌다. 레이첼의 사건은 조용히 속삭여지던 법정 스캔들에서 지역 헤드라인으로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봉인된 봉투가 아이리스 사무실에 도착했다. 반송 주소는 없었다. 안에는 금융거래 스캔 사본이 들어있었다. 에블린 먼로가 레이첼의 사고 이틀 전 매튜 홀에게 보낸 6만 달러. 아이리스는 몇 분 동안 말없이 문서를 살펴보더니 전화기를 들었다. 프라이스 씨 연결해줘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의사 이름도 거명할 거라고 전해요. 레이첼은 망연자실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돈을 주고 내게서 그 애를 훔친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에밀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돈을 줬다는 건 추적 가능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틀 후 항소가 검토를 위해 받아들여졌다. 새로운 심리가 예정되었다. 이번에는 레이첼이 공동 후견인이자 적극적인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을 갖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완전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금융거래 내역과 강압을 인정하는 케일럽의 선서 진술서를 포함한 새로운 증거가 인정될 것이었다. 이번 법정은 달랐다. 카메라 시위대 기자들이 있었다. 레이첼은 아이리스 에밀리 그리고 다시 증언하기로 동의한 마리나와 함께 옆문으로 들어섰다. 이번에 그녀는 단지 간호사가 아니었다. 범죄의 목격자였다. 에블린은 변호사들과 함께 군중 사이를 천천히 자신감 있게 걸어 들어왔고 선글라스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케일럽이 멀리서 뒤따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충성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끄러워 보였다. 법정은 거의 가득 찼다. 항소를 주재하는 판사는 론리가 아니라 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명성이 높은 더 젊고 진보적인 법학자인 엘리시아 마틴 판사였다. 그녀는 개회를 선언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양측에 말했다. 본법정은 이 사건이 얻은 대중의 관심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법 증거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진행합시다. 아이리스는 금융 문서를 기록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익명으로 보내진 에블린과 홀트 박사의 대화 녹음 파일이 이어졌다. 그녀가 깨어나든 말든 상관없어. 에블린의 목소리가 명확하고 차갑게 들렸다. 그냥 그 아기를 그녀에게서 빼내서 내 손에 넣기만 하면 돼. 그녀는 안정적이지 않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이 일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어. 법정 전체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다. 레이첼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케일럽은 눈을 감았다.
마틴 판사가 프레스턴 베일을 향해 돌아섰다. 베일 씨, 의뢰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프레스턴은 표정 없는 에블린을 바라보았다. 제 의뢰인은 어떤 잘못도 부인합니다. 저희는 녹음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마틴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지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마리나의 증언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떨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명확하게 말했다. 레이첼 먼로는 의식이 있었어요. 일관성이 있었고요. 매일 아기에 대해 물었고 직원들은 정보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녀의 경과 보고서는 변경되었고 평가는 조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호전될 때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워버렸죠. 레이첼은 자신의 진술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는 증인석이 아니라 판사석 바로 앞에 놓인 휠체어에서였다.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조용하고 신중했으며 몇 주간의 침묵, 몇 달간의 고통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진료에 갔고 몸을 돌봤으며 우리 집을 준비했어요. 매일 밤 아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삶을 계획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실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도 그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죠. 그들은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망가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슬퍼하고 있었죠. 질서와 부와 통제라는 이름으로 저에게서 빼앗긴 삶을 슬퍼하고 있었어요.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얻지 못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아들의 엄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법정은 침묵했다. 에블린은 증언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증인 소환을 거부했다. 마틴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을 때 그녀는 72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더 이상은 없었다. 법정을 나올 때 레이첼은 지지자들 그녀의 이야기를 따라온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군중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를 믿는다고 말하러 온 여자들이었다. 한 여자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단히 말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날 밤 아이리스는 케일럽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그녀가 주를 떠날 계획이에요. 그가 말했다. 마이애미로요. 이미 표도 끊었고요. 못 갈 거예요. 아이리스가 대답했다. 지금은 아니죠. 시도할죠예요. 그럼 법원에 알려요. 이미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틴 판사의 판결이 온라인에 게시되었고 양측 법무팀에 팩스로 전송되었다. 법원은 후견을 무효화했다. 양육권은 레이첼 먼로에게 완전히 반환되었다. 에블린 먼로는 24시간 이내에 아동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녀의 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즉시 시작되었다. 레이첼은 아이리스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일출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든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법정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다. 무엇을 빼앗겼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만 알겠지만 그녀는 알 것이었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이든이 그녀에게 돌아온 그 아침 레이첼은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깼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부드러운 푸른 안개에 쌓여 있었고 거리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은 조용하고 잎사귀 없이 서 있었으며 어두운 가지들은 창백한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6시도 되기 전에 옷을 다 입고 아이리스의 객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심장은 꾸준했지만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떨림에 대비하고 있었다. 아무도 에블린이 법원 판결을 정확히 언제 이행할지 알려주지 않았다. 판사의 명령은 매우 명확했다. 이든은 그날 아침 10시까지 레이첼에게 인도되어야 했다. 지연도 중개인도 없었다. 하지만 에블린은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짧고 굳게 담은 입술로 확인만 해주었을 뿐이었다. 레이첼은 자신이 직접 아들을 데리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반쯤 예상했지만 아이리스는 그녀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장했다. 그가 당신에게 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반대가 아니고요. 이제 정의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정의 그 단어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모든 일 몇 달간의 거짓말 침묵 굴욕 끝에 단 하나의 결정이 그토록 완전히 빼앗겼던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었다. 레이첼은 지난 이틀 동안 아들의 귀환이 아니라 그를 다시 안는 것에 불가능한 무게에 대비하며 자신을 준비시켰다. 그녀는 감히 작은 몸의 무게, 그의 냄새 숨소리를 상상했다. 감히 그에게 다시 노래를 불러주고 목욕시키고 그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이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믿지는 못했다. 지금까지는 에밀리가 욕없이 조금 넘어 기저귀다며 부드러운 장난감 몇 개가 든 가방을 들고 도착했다. 얼굴은 밝았지만 눈에는 감정이 유리알처럼 맺혀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녀가 레이첼 침대 옆에 놓인 아기 침대 옆에 가방을 놓으며 말했다. 예전에 당신이 좋아했던 분유를 가져왔고 작은 별이 그려진 하얀 우주복도 집어왔어요. 예전에 그거 정말 좋아했잖아요. 레이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9시 48분 짙은 회색 차가 길게 멈춰 섰다. 몸이 얼어붙었다. 아이리스가 그녀 옆으로 와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가 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 계세요. 레이첼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리스가 현관 계단을 내려가 보도를 건너 차 뒷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운전사가 내렸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였다. 그러고 나서 케일럽이 나타났다. 얼굴은 초췌하고 창백했고 두 손으로 아기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레이첼의 무릎이 풀렸다. 에밀리가 부드럽게 그녀를 잡아 아기 침대 옆 의자로 이끌었다. 그녀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앉아 바지천을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었다. 온몸이 윙윙거렸다.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꿈결처럼 떠올랐다. 그러고 나서 계단에서 발소리,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 문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케일럽이 방으로 들어와 멈춰 섰다. 순간이 멈췄다. 바구니 안에 아기가 꿈틀거렸다. 케일럽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레이첼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무릎을 꿇고 끈을 풀었다. 레이첼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손을 뻗어 이든을 팔에 안아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눈물을 자아내는 애절한 부드러움으로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케일럽은 그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와서 기다리는 그녀의 팔에 이든을 안겨주었다. 세상이 멈췄다. 레이첼은 아들을 가슴에 안았다. 한 손은 머리 뒤를 받치고 다른 손은 등을 감쌌다. 아들은 따뜻했다. 우유 냄새와 희미한 콜롱 향이 났지만 그 밑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의 냄새, 자기 아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아들은 부드러운 소리, 작은 항의에 찍찍거림을 내더니 이내 안정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 꼭대기에 입술을 대고 숨을 들이쉬었다. 몸이 떨렸다. 케일럽도 아이리스도 에밀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은 오직 레이첼만의 것이었다. 그녀는 바로 울지 않았다. 그저 앉아 온몸으로 아들을 감싸고 마치 그가 다시 현실이 된 세상, 이것이 기억이나 꿈이나 희망이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기억하려는 듯 살짝 몸을 흔들었다. 한참 후에 그녀는 케일럽을 올려다보았다. 그를 만나는 걸 막지는 않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든의 머리에 한 번 키스하고 레이첼이 알아듣지 못한 무언가를 속삭인 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레이첼은 그가 가는 것을 보지 않았다. 아들의 손가락을 세고 뺨선을 더듬으며 모든 작은 특징들을 다시 익히느라 너무 바빴다. 그날 오후 집 안은 소리로 가득 찼다. 에밀리는 아기 옷을 풀면서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다. 아이리스는 수십 건의 언론 요청을 처리하며 모두 거절했다. 조던 프라이스가 잠시 들러 레이첼의 안부를 확인하고 모성 회복 시의 틀을 뒤흔든 법정 승리라는 헤드라인이 달린 자신의 최신 기사 인쇄본을 놓고 갔다. 레이첼은 그날 밤늦게 에밀리가 중고 장터에서 찾아와 부드러운 녹색으로 칠한 새 의자에 앉아 이든을 흔들며 그 기사를 읽었다. 단어들은 멀고 낯설게 느껴졌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지만 법정을 걸어 나오며 이든의 이름을 입에 올린 채 고개를 높이 든 그녀의 사진, 그것은 현실처럼 느껴졌다. 이틀 후 레이첼은 아이리스의 아파트를 나와 도시 외곽의 작은 노란 집으로 이사했다. 집에는 둘러싸인 현관과 반쯤 부서진 그네가 있는 뒷마당이 있었다. 에밀리의 사촌이자 건축업자인 앤서니가 울타리를 고치는 것을 도왔다. 그는 자기 딸이 몇 년 전에 사용했던 아기 침대를 자기 집 다락방에서 가져왔다. 이 집은 좀 손봐야 해요. 그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렇죠. 레이첼이 미소 지었다. 집에서의 첫날 밤 그녀는 이든이 잠든 후 한참 동안 아기방 문간에 서 있었다. 아기 침대 살창 사이로 아들을 지켜보았고 한 손은 마치 아들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가장자리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다. 잠결에 뒤척이며 부드러운 한숨 소리를 냈고 그대로 있었다. 몇 주가 지났다. 레이첼은 한때 상상만 했던 리듬에 빠져들었다. 이른 아침 분유 먹이기 소파에 함께 웅크리고 낮잠 자기 가슴에 이든을 안고 긴 산책하기. 지팡이 없이 움직였지만 치료는 계속되었다. 한때 부서지기 쉽고 불확실했던 몸은 은총이 아니라 순전한 결단력을 통해 다시 꾸준해졌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엄마들 모임에 참여했다. 모든 연령과 배경의 여자들, 미혼모, 기혼모, 그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한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차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여자가 그녀에게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레이첼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애가 여기 없을 때조차 저를 살게 했어요. 앤서니는 계속 방문하며 수리를 도왔고 항상 작은 무언가를 가져왔다. 창틀의 꽃, 현관의 풍경 부엌, 서랍의 새 손잡이.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을 정의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꾸준히 조수처럼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이든이 낮잠을 자는 동안 현관에 앉아있던 레이첼이 그에게 돌아섰다. 미래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으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방금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여자를 묘사하셨어요. 그가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주저없이 그녀의 손가락과 깍지를 꼈다. 그날 밤늦게 그녀는 편지를 썼다. 이든에게도 케일럽에게도 에블린에게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레이첼에게 만약 네가 고통 속에서 침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들이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도 알아. 하지만 나는 너도 알아. 너는 싸우고 기어오르고 쓰러지지 않아. 그리고 만약 쓰러진다면 다시 일어서지. 너를 바라보며 온 우주를 볼 소년이 있어. 그를 위해서
너는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를 위해서. 그들이 이기게 두지 마. 서명 사라지지 않은 레이첼. 그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이든의 아기 침대 옆 조던이 집으로 돌아온 첫 주 정원을 거닐 때 찍어준 사진 옆에 걸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고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있었으며 아들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옷깃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법정 승리의 사진이 아니었다. 법적 승리의 이미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조용한 무언가, 자신에게 돌아온 엄마의 초상화였다. 그해 봄 에블린 먼로는 사기 의료 강압, 양육 절차, 불법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예전의 무게를 지니지 못했다. 협력자들은 드물어졌고 변호사들은 사임했다. 그녀는 어떤 공개 성명도 하지 않았다. 레이첼은 다시는 그녀로부터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여름이 올 무렵 집은 완전히 살아났다. 뒷마당에는 야생화가 만발했고 이든은 현관을 가로질러 첫 위태로운 걸음마를 뗐다. 에밀리는 일요일마다 기타를 가져왔고 앤서니는 낡은 나무 밑에 모래밭을 만들었다. 웃음이 침묵을 대신했고 음악이 두려움을 대신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바람이 풍경을 흔들고 달이 지붕선 위로 떠오를 때 레이첼은 자기 집 문간에 서서 마침내 돌아온다는 것, 단지 집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더 강력한 이야기들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감을 주고 도전하며 당신 곁에 머무는 이야기들을 위해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낡은 아파트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가 힘겹게 자라고 있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듯 흙은 메말랐고 잎사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아파트 복도를 매일 청소하는 노인은 늘 그 화분을 무심히 지나치곤 했다. 그에게 그것은 그저 수많은 방치된 물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흐린 날 노인은 복도 끝 창문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햇살이 정확히 그 작은 화분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먼지 쌓인 잎사귀 위로 햇살이 부서지며 만들어내는 연초록의 빛깔은 노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그 화분 앞에 멈춰서서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가냘픈 줄기 시들어가지만 필사적으로 빛을 향해 고개를 든 잎사귀. 그날 이후 노인의 하루 일과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청소를 마친 후 남은 물 한 모금을 그 작은 화분에 부어주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저 그와 작은 풀포기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교감이었다. 시간이 흘러 풀포기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잎사귀는 윤기를 띄었고 마침내 줄기 끝에서 아주 작은 꽃망울 하나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노인은 꽃망울을 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이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어쩌면 아주 작은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고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낡은 아파트 복도 끝 이름 모를 작은 풀포기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노인이 있었다. 아주 작은 관심과 온기 하나가 만들어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와 희망을 건네고 있을지도 몰랐다.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빛바랜 봉투 하나가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채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용기 내어 붙이지 못했던 한 통의 편지였다. 수취인 불명의 편지처럼 봉투는 주인을 잃은 채 그곳에 잊혀 있었다. 집을 정리하던 손녀는 우연히 그 봉투를 발견했다. 낡았지만 정갈한 할머니의 글씨체 꾹꾹 눌러 쓴 주소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옛 동네의 것이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자 얇은 종이 위에는 수줍은 고백과 함께 이루지 못한 약속, 그리고 애틋한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손녀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수추인은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친구였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편지 속에 담긴 진심은 세월을 넘어 손녀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녀는 문득 이 편지가 원래 주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비록 너무 늦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편지 속 주소를 단서 삼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손녀는 마침내 편지의 수취인이었을 법한 한 노인의 요양병원 주소를 알아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그녀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게 빛바랜 편지를 건넸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편지만 바라보더니 이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는 노인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이내 한 줄기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을 되찾은 감격의 눈물처럼 보였다. 고맙소, 아가씨.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편지 덕분에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소. 손녀는 노인의 미소를 보며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붙이지 못한 한 통의 편지가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두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선물한 순간이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진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가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아주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